네, 안녕하세요. 직능원의 나동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뭐 거창하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제가 몸둘바를 잘 모르겠는데요. 예, 아마 오늘 제가 강연 요청 받으면서 아마 이 경기 지역에서 일자리나 여러 가지 직업력 개발 이런 거에 이제 관련된 담당자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해서 어쨌든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 제가 뭐 이렇게 저는 항상 강의할 때 좀 일방적인 전달보다는 저 역시도 여러분들하고 이 현장에서의 고민들이나 이런 것들 좀 많이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마냥 이제 수동적으로 이렇게 듣기만 하지 마시고요. 제가 조금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지는 않을 건데 중간에 언제든지 내가 관심 있는 주제가 나왔고 뭔가 더 알고 싶다 그러시면 손을 들고 바로바로 이제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너무 이제 화제가 지나가고 뒤에서 또 하면은 또 우리가 앞을 좀 뒤져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자유롭게 손 들고서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 이 제목에 뭐 요즘에 핫한 제목들은 다 들어가 있죠. 뉴노멀도 들어가 있고 여기 포스트 코로나만 들어가면 이제 뭐 인기 있는 핫한 이슈들 얘기들은 다 들어가는데요. 뭐 그것까지 들어가면 너무 길고, 근데 저는 일단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일터 혁신입니다. 일터 혁신이고, 뭐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뉴노멀이라고 말은 하는데 이제 한국 사람들 뭐 잘하는 게 이름은 잘 바꿔요. 이름은 잘 바꾸는데 이 알맹이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항상 이제 뭐 섹시한 이런 조어를 통해서 말로만 붐이 일어나다가 본질은 하나도 바뀐 거 없는 채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그렇게 되면 뒤처지고 좋은 기회가 날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좀 공감대가 형성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다들 뭐 아실 겁니다. 2년 동안 바뀔 것들을 2개월에 코로나가 바꿨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도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는 보통 이제 변화에 저항하죠. 사람은 내가 아무리 이제 변화에 굉장히 뭐 호의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이다 하더라도 사람이 항상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익숙하고 편한 거, 그래야 내가 또 안정적으로 잘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관성들이 존재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일하는 방식이나 생각하는 방식이나 뭐 생활하는 그런 방식들도 익숙한 대로 그냥 이런 우리 루틴을 만들어내는 거죠. 일상생활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충격을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영학에서도 항상 사람들에게 일하는데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잖아요. 어떻게 이 지겨운 일을 지루해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인센티브를 연구하고 하는데 그만큼 어렵습니다. 사람들을 항상 뭔가 변화하게 하고 뭐 노력하게 한다는 것이. 근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는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의 생존과 연결지어서 살기 위해서 변해야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지금 사람들이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인 그 생각을 갖고 있고 경험을 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뭔가 변화시키기 상당히 좋은 때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근데 과연 뭐가 다르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들, 성장하고 경쟁하고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요즘에 우리의 생활상의 변화에서도 점점점 이제 가치가 달라진다. 성장보다는 지속 가능해야 되고 경쟁하기보다는 옆에 사람과 공존하고 생존해야 되면서 결과보다는 과정도 중요시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생활하는 방식이나 일하는 방식이 바뀌는 부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의 가치 이동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변화에 근데 우리가 가치가 이렇게 확 변하는데 또 막상 해보니까 그렇게 가치 이동이 돼도 큰 불편함이 없죠. 그 이유는 우리 곁에 이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AI, 빅데이터, IoT, 교육 산업 이런 부분들에서 기술적인 부분이 이미 우리가 이런 가치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도와줄 수 있는, 수월하게 도와줄 수 있는 기술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요즘 줌 회의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그런 화상 회의 시스템들 우리 많이 이용하게 되잖아요, 갑자기. 근데 그 기술이 갑자기 개발된 게 아니잖아요. 옛날부터 있었죠. 근데 우리가 저는 솔직히 저도 줌을 코로나 터지고 알았어요. 이런 게 있다더라. 여러분들도 그러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길 넘어서 우리가 그냥 좀 줌을 많이 쓰지만 이제 이걸 넘어서 우리 재택근무가 또 많아져서 일단은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만 일하다 보니까 재택근무한 사람들도 이거는 집에서 근무하는 건데 이렇게 이 통제 밖에 있고 나와 있는 사람들만 또 일을 나눠서 하고 이러는 거는 재택근무가 재택근무의 의미를 못 살리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협업하고 할 수 있을까 하다 보면 이제 협업 툴로 넘어가죠. 관심사가 협업 툴. 그래서 요즘에는 구글 팀즈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협업 툴들이 또 각광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미 개발돼 있었어요. 개발돼 있었고 첨단 기업들은 다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뭔가를 필요로 느낄 때 그게 이미 구현돼 있거나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라는 것, 이런 것들 많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이제 예전에는 우리 디지털 기술 같은 것들을 우리 노는 데 많이 썼어요. 즐거움,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구글, 유튜브 등등등 해서 이런 최첨단 디지털 기술들을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많이 써왔다면 이젠 다르다. 이제는 사회의 구조와 이 운영 원리까지 바꿔버릴 수 있는 이제 이 영역까지 들어가는 때가 왔고 이미 이제 변화는 우리가 그 변화의 중간에 서 있는 거라고 봅니다. 이런 그래프 많이 보셨을 건데요. 인간과 기계의 작업 시간 비율인데 어쨌든 영역에서 이제는 기술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어쨌든 이 기술들이 들어와서 불편함이 없어지고 생각보다 굉장히 편리한데? 라고 느끼는 이 경험들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가 끝나도 이 기술이 편리했다라는 경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 우리 감염병 사태가 없이 모두가 마스크를 벗고서 일을 하는 상황에서 이 첨단 기술, 빅데이터나 여러 가지 IoT 기술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일을 하셨던 IT 기술을 통해서 일을 하셨던 경험들은 앞으로 끊임없이 업무에서 효율성을 위해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경험들을 만들어내겠죠. 근데 이 혁신적인 기술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어쨌든 많이 쓰고 있는데 일터에서의 도입 활용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는 사실 다 알 건데 이거는 누가 가장 많이 느끼고 힘들어하냐면 우리 청년 세대입니다. 청년 세대. 우리가 얘기하는 밀레니엄 세대라고도 하고 젊은 디지털 세대들.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보여주는 유튜브나 엄마 핸드폰을 가지고 놀던 세대들. 이 세대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이런 기술들은 예전에 벌써 PC방 다니면서 친구들이랑 게임하면서 또 쓰고 음성 채팅도 하고 어디 있든지 서로 어울려서 놀 수 있는 이렇게 놀던 세대들이 직장에 오면 엄청 답답한 거예요. 직장에 오면. 왜? 그 학생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요일 날 저녁에는 어쨌든 내가 쉬는 날의 끝판이죠.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고 은행부터 예금, 내 숙제, 검색, 보고 싶은 영화 등등등 금융, 보험 여러 가지까지 이 컴퓨터 한 대와 어플리케이션만 있으면 이렇게 편하게 사는데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출근만 딱 하면 벌써 모든 편리함은 사라지고 손으로 일해야 되고 출력해서 해야 되고 몸이 움직여야 되고 물리적으로 내가 어딜 참여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불편하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부장님들이나 저 같은 직능원에서도 이렇게 센터 맡고 있고 이러면 저 이렇게 고위 직급일수록
시간 주도성이 높죠. 왜냐하면 내가 되는 시간에 사람들 모아서 회의하고 내가 뭐 하자 그러면 다 해야 되고 하는 건데, 이 직급이 밑으로 갈수록 내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가 소집하거나 일 시키거나 부르거나 하면 항상 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항상 아침에 와가지고 자기가 일을 할 때 뭐 먼저 해야지, 이런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있더라도 자기 시간을 자기 시간대로 많이 못 쓰죠. 그죠? 그래서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디지털 세대가 아이디어도 많고 열정도 많고 그리고 가장 이 따끈따끈한 지식과 경험들이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불편한 일터의 환경을 주고 따르고 배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 세대들이 상당히 익숙한 그 디지털 기술이라는 걸 과연 우리 일터에 어떻게 들어와서 편리한 일터, 효율적인 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고민해야 될까를 보면 저는 후자 쪽에 좀 더 무게를 둬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저도 참 아이러니한 게, 뭐 과히 이제 세계 최고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교육열, 그죠? 뭐 우리나라의 자랑거리죠.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수시로 이제 미셸 오바마와 함께 얘기했던 게, 미국의 지금 대학 진학률이 30%가 들락말락 왔다 갔다 하거든요. 33%, 2% 뭐 이렇게 하는데, 이 대학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서 엄청난 캠페인을 해요, 미국은. 근데 이제 반증하면 대학을 안 가도 먹고 살만 하다는 거죠, 미국은 상대적으로. 그리고 대학을 가려고 하는 애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근데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항상 한국을 보라고, 한국의 교육열을 부럽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는 진학률이 뭐 80%대가 넘죠. 그렇게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아이러니한 게 OECD 생산성, 노동 생산성을 보면 또 세계 꼴찌예요. 근데 왜 이렇게 고학력자들을 많이 배출하는 나라에서 생산성은 낮을까? 정말 미스테리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왜 자꾸 대학을 가라고 할까? 생산성 높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을 부가가치가 높은 일, 그리고 그 부가가치가 높은 일이라는 건 단위 노동시간당 이 생산성이 높다는 거예요. 벌어들이는 수익이 높다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국민의 70%가 대졸을 하고 대학을 나오는데 일터에서 생산성이 낮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연결이 될 수가 없는, 논리적으로, 그죠? 뭔가 하나가 정말 이상한 거죠. 근데 우리 OECD에서 우리 한국의 노동 생산성이 정말 꼴찌 수준이다라는 거 제가 대학 들어가고 나서부터 들었으니까 이거 정말 오래된 얘기입니다. 안 바뀌는 겁니다, 뭔가가. 근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문제만 인식하고 바뀌지 않는 걸 봐야 되나, 이런 게 좀 이제 있죠. 그리고 특히나 이 ICT 기술이라는 게 우리나라가 또 이 인터넷도 빠르고 5G도 선도적으로 하고 엄청 또 우리나라가 선도적인 국가 아닙니까? 근데 ICT 기술이라는 게 뒤에서도 제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을 얻으면 인생의 목표를 이룬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죠. ICT 기술이라는 거가 목표가 될 수는 없어요. 가만히 보면. 그죠? 정보통신 기술은요, 정보가 얼마나 빠르게 유통되고 교환되고 거래되고, 그래서 뭔가 사회에 효율성을 주는 기술이잖아요, 생각해 보면. 근데 그 어떤 정보냐는 거는 결국에는 이 ICT 기술은 모든 산업과 우리 일의 수단이에요, 수단.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의 생산성과 여러 가지 효율을 높여주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ICT가 모든 일의 인프라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ICT 기술은 세계 기술 강국인데 일터는 계속 생산성이 낮아. 이것도 이상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는 인적 자원 개발, 사람들 고학력자들도 대학 진학시켜서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이 ICT 인프라를 국가적으로 투자해서 늘리는 거, 이거 왜 하는 거냐? 노동 생산성 높이려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전제 조건을 다 갖고 있는데 노동 생산성이 안 높아져요. 참 희한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외국은 되게 신기해합니다.
실제로 이해가 안 가는 국가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이제 이런 한국의 재미있는 현상을 보고서 많은 이제 칼럼들을 썼는데, 그 중에 뭐 2017년도에 한번 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근무하다가 뭐 기고를 한 글 하나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유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하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문화입니다. 문화. 일하는 문화. 예,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수직적인 조직 문화가 너무 세다. 너무 세다. 그래서 생산성이 낮은 집단이 생산성이 높은 집단을 지배하고, 그리고 반면에 일하는 방식은 생산성 높은 집단이 익숙한 기술로 일하는 방식을 정하는 게 아니라 생산성이 높지 않고 근속이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을 결정하더라.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젊은 사람들이 학교에서 최신의 조별 모임, 과제 뭐 이런 거 하면서 본인들끼리 가장 트렌디하고 최신의 방식으로 일하던 것들을 대학에서 트레이닝 받고 온 사람들이 회사에서 오면 한 3, 4개월 동안 적응을 못 한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이걸 왜 우리가 직접 밤을 새서 해요? 이거 어플 없어요? 이건 버튼 하나 누르면 그냥 되는데 이걸 왜 우리가 다 해야 되죠? 그리고 왜 회의를 이렇게 꼬박 계속 해야 되죠? 그리고 저는 거기 가서 할 말이 없는데 왜 저까지 회의에 들어가야 되죠? 등등등.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이거는 이 바쁜 그 학교 생활에서도 이 수업 듣고 뭐 취업 준비하느라 바쁜 와중에 가장 효율적으로 팀워크를 하고 조별 과제를 하는 이런 것들에 최적화된 사람들이 회사 오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리고 제가 시간을 이렇게 써도 되나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세계 최고의 생산성을 가질 수 있는 조건들은 이미 갖췄는데도, 우리 뭔가 일하는 방식, 일터에서 이 기술들을 활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가 세계 최하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OECD의 이제 저희 작년도에 있었던 경제 조사, OECD에서 나온 것들도 보면 실제로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분명히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업무 방식과 기술이 일터 현장에 들어가는 건 진짜 늦어요. 진짜 늦어. 그래서 아직까지도 서면 보고하고요. 서면에다가 사인하고,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 요즘에도 가끔 제가 하는 중에, 내가 지금 이거 뭐 하고 있지 이러는 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 영수증 붙이는 거. 예? 그래가지고 막 철에 넣는 거 있죠. 감사받는다고. 뭐 그런 거 보면, 이게 뭐 카드 내역도 다 나오고 요즘에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영수증을 출력을 하나?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하게 저랑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보면 실제로 이게 이제 ICT 제조업체예요. 그리고 일반 이제 제조업인데요. 이 생산성이 이제 보면은 다른 데보다 한국이 높아요, 오히려. 그렇죠? 높은데 이 ICT 서비스를 이용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보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ICT 기술 가지고 뭘 만드는 거는 굉장히 열심히 만들고 잘 하는데, 실제로 ICT 기술을 비즈니스에 서비스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런 것들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기업에서 우리가 굉장히 최첨단의 그 정보통신, 소통, 여러 가지 그런 기술들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우리는 정작 그거 안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일터에서. 그런 거죠. 이거는 이론적으로 조금 얘기를 했는데, 유식하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는 우리 디커플링이라고 해요. 현실과 이 이론인 아니면 현실과 제도가 이렇게 서로가 이제 제 갈 길 가는 거죠. 그래서 껍데기는 효율적이라는 되게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속의 실질은 이제 바뀌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인사제도 중에서 가장 형식적인 인사제도 중에 제가 참 그때도 젊을 때 학교에서도 공부할 때도 가장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우스꽝스러웠던 게 뭐냐면 팀. 여러분 요즘에는 거의 다 우리 팀제. 우리 한국에 한번
좀 이렇게 외국에도 팀제로 운영하니까 우리도 다 조직을 팀으로 바꿔보자. 근데 옛날에는 뭐냐면 사원, 대리 위에 뭐 계장, 차장, 부장 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우리. 그게 뭐예요? 수직적인 구조죠. 수직. 그죠? 딱 군대 조직처럼.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면 장군 있고 장군 밑에 장수들이 있고 장수들 밑에 또 예하 부대들이 있어서 상명하복의 상명하달에 가장 최적화된 조직이잖아요. 근데 그런 조직의 원리가 사람이 직접적으로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10명이라고 해요. 개인적으로 내가 관리하면서 명확하게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의 그 폭을, 그 스패닝의 폭을 10명이라고 봐요. 그 10명이 넘어가면 이제 혼자 컨트롤하고 조정하기에는 이제 어려운 거죠. 그러면 장군 밑에 10명의 이제 뭐 부하 장수들을 두면 그 부하 장수들 밑에는 또 10명을 둬요. 또 이제 그 밑에 있는 하급. 그러면 또 10명에 있는 사람들이 중대를 가고 또 쭉 내려가서 나중에는 보면은 결국에는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밑에 10개의 뭐 소대 규모의 이런 것만 해도 백부장. 백부장들을 10명 데리고 있으면은 천부장. 1000명을 거느 부대 총 1000명을 데리고 있는 거고 1000명의 장수를 10명 데리고서 회의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만부장 이렇게 되는 겁니다. 로마 시대의 그 직급 체계예요. 그래서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만부장 이렇게 갑니다. 우리나라가 원래 이렇게 지금 이제 수직적인 구조로 이제 가는 데 있어서도 지금 구조가 보면 예전에는 이제 부장님이 과장들 데리고 얘기하고 차장들 데리고 부장 쭉 내려가고 이사님이 뭐 얘기하고 쭉쭉 내려가는데 그거를 이제 없애야 된다. IMF 전후로 해서 없애고 수평적인 조직들이 대부분 창의성이 나오더라. 왜냐하면 어디 회의를 가도 이 말단 직원은 발언권이 없잖아요. 뭐 야 말해봐 이래도 말 잘못하면 다 인상 굳고 이러니까 이제 신입사원은 말 잘 못하죠. 수직적인 분위기에서는 창의적인 게 안 돼요. 그죠? 모두가 똑같은 게 아니라서 그러면 팀을 도입하자. 외국도 다 팀이더라. 그러면 팀장 밑에는 다 팀원이에요 원래. 그렇잖아요. 원리가 그런 거니까. 그래서 팀장도 돌아가면서 해요 또. 그렇기 때문에 그 팀에 누군가 리더가 프로젝트에 따라서 리더가 나오고 그 일에 대해서 제일 이해도가 빠르면서 또 사람들을 리딩하는 소통 능력도 좋은 사람이 팀장을 하고 나머지는 지위 고하 나이를 막론하고 그냥 팀원 그래서 협업하는 관계 이렇게 만드는 게 팀제인데 우리나라는 팀이 있고 근데 명칭만 바꾸고 그 밑에 계급이 다 있어요. 또 계급이. 그래서 뭐 무슨 뭐 만약에 뭐 인적 자원 개발 팀이다. 그러면 그 밑에도 막 사원, 부장, 계장, 막 차장 다 있죠. 이런 그래서 이게 뭐냐. 근데 그게 너무 굳었어요, 우리나라. 너무 굳었어.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죠. 이런 나라가. 그래서 결국에는 수평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수직은 변하지 않았다. 실질은.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디지털 세계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이 산업계를 재편하는 이 시점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겁니다. 왜? 수직적인 조직에서는 지금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과연 신입사원이 경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과장, 부장보다 능력이 없을까? 이거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물론 경험이 미숙할 수 있지만 요즘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저조차도 요즘에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는데 디지털이 나왔을 때 이 디지털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이 잠재력이라는 게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갓 들어온 후배한테 배워야 될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경험적인 건 어쩔 수 없죠. 근데 그 경험보다 죄송해요. 아까도 계속 카톡 소리가 나서 제 거 아닌 척하고 했는데 이제 전화까지 오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현재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 조직에 들어오는데,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일을 주도 못해요. 그죠? 제가 되게 옛날 얘기를 해보면, 아니다, 저보다 훨씬 더 옛날 선배들이 얘기, 제가 요즘에 이런 주제 가지고 술자리에서 얘기하면 되게 재밌어요. 세대를 막 다 아울러 가지고 나 때는 말이야 이제 대잔치인데요. 제 위에 선배들 얘기에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옛날에 이런 직업이 있었다. 워드가 나왔는데 우리 부장님들은 워드 안 써보고 다 손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회사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타이피스트. 그래서 그분들은 막 이렇게 해서 써가지고 탁 주면 타이피스트가 이제 부장님을 그걸 문서를 다 이제 타이핑해가지고 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직업이 있었고, 그런 직업이 또 사라지면서 왜 사라졌냐면 이제 컴퓨터가 나왔어요. 개인 컴퓨터가. 근데 개인 컴퓨터가 나와도 살아남은 사람은 이제 부장님이 컴퓨터를 켜가지고 뭘 할지 모르니까 옆에서 그 컴퓨터를 대신, 그러니까 부장님이 말하는 걸 가지고 컴퓨터에다가 뭐 넣어주거나 뭐 이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회사의 공식적인 직업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 경험, 제가 회사를 들어갔을 때 경험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시리즈가 나왔어요. 그래서 엑셀도 나오고 파워포인트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제가 회사를 가가지고 이제 재무 쪽에 일을 했는데 모든 게 장부였어요. 장부. 네, 장부가 있어가지고 뭐 구매팀에서 전표 가지고 오면 도장 찍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이제 4시 5시가 되면은 저기 뭐야 직원이랑 같이 차 몰고 가서 은행 가갖고 이제 마감하고 막 이런 거 했었어요. 초기에. 근데 그때 무려 엑셀이 있었다니까요. 엑셀이. 그래서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있었냐면 그때가 한창 우리 이제 인트라넷, 셉이나 오라클 같은 것들이 회사에 막 들어올 때 딱 그 시점이었어요. 뭔가가 시대가 변할 때였는데, 제가 그때 가만히 그 월말 작업을 하는 걸 보니까 모든 재무나 회계팀이 월말에 이 장부를 이제 한번 마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들어오고 나간 거를 맞춰야 되는 게 있죠. 다 돈 만지는 데들은. 근데 그걸 뭘 하냐면 옆에 계산기 놓고 장부 쌓아놓고 이 한 장 한 장씩 다 이렇게 써갖고 맞추는 거예요. 더해가지고 자대고서 막 한 줄 한 줄씩. 근데 제가 그거를 보고서 세상에 이런 비생산적인 일을 하려고 내가 회사를 들어왔나 이 생각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거를 한 4일 밤 5일 밤을 새가지고 엑셀에다가 다 넣었어요. 입력을. 그래갖고 매일 일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하루하루 일할 때마다 그 장부는 장부인데 제 엑셀에다가 다 넣어놨어요. 왜냐면 엑셀은 이렇게 드래그하면 합이 나오잖아요. 단순히 그 합 기능만 하려고 금방. 그래서 어디 장부에 며칠에 어디 장부에 뭐 이게 뭐 원료를 구입한 건지 제품을 판 건지 뭐 등등등을 넣어놓고 금액을 다 넣어놨죠. 그러고 나니까 조금만 그렇게 고생해 놓으니까 월말 되니까 어때요? 마감이 엄청 빠를 거 아니에요. 내역 딱 보고서 합산한 값이 바로 나오니까. 근데 재밌는 건 제가 그러고 나서 마감을 밤 안 새고 했죠. 부장님이 부르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정신이 있냐? 지금 사람들 지금 마감 때문에 이렇게 바쁜데 이렇게 너 혼자 이렇게 여유가 있어? 이래갖고 마감 다 했는데요. 야, 그걸 어떻게 다 해? 저 이렇게 해갖고 뭐 엑셀로 했습니다. 그게 뭐야? 야, 보자. 이렇게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야, 이거 합이 틀리면 어떡할 건데? 그걸 누가 알아? 이거 계산기랑 똑같은 거예요. 못 믿으시는 거예요. 못 믿어.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했냐면 그 엑셀을 이렇게 출력해가지고 가져가는 거를 부장님이 보고를 안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무용지물이고 다시 전표 꺼내가지고 전표 마감장을 써가지고 했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입이 이만큼 나와 있었어요. 진짜 이렇게 왜 하지? 막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뭐 얼마 가진 않았습니다. 1년 뒤에 이제 인트라넷으로 해서 전부 다 전산화를 하는 게 이제 됐으니까.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딱 그 경계에 있을 때는 입이 이만큼 나왔죠. 야, 이걸 이렇게 무식한 방법이 아니면 안 받아준다는 게 왜 이렇게 해야 될까? 막 그랬었습니다. 지금도 보면 그런 일들이 이와 비슷한 일들. 왜 이걸 우리가 직접 매일
직접 해야 돼요. 이거는 그냥 매일 똑같이 벌어지는 일이고 어딘가에는 정보가 쌓이는데 그 정보에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다 처리가 돼서 우리가 손댈 게 없을 것 같은데 이걸 왜 우리가 이 가치가 높지 않은 부가가치가 높지 않은 일에 내 시간을 써야 됩니까? 라는 얘기가 현장에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적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요즘에 글로벌 기업들 역시 뭐 자유로운 영혼들이기 때문에 혁신적으로 이런 거 시도를 많이 해보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 리버스 멘토링이라는 게 있어요. 리버스 멘토링. 근데 원래 이 멘토링이라는 게 뭐 경험이나 이런 거 많은 손윗사람, 뭐 이런 선배가 후배들을 이제 뭐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하는 거잖아요. 요걸 바꾸는 거예요. 리버스. 이제는 글로벌 기업에서는 그 신입 젊은 임직원이 자신의 상사나 뭐 이런 임직원들에게 자기 젊은 사람들의 지식과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오히려 이 멘토링을 바꾸는 거예요. 멘토링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시도했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있다. 실제로 OECD 2016년도 보고서에서도 이 젊은 세대를 어떻게 쓰는지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기업의 생산성이나 성장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핵심 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이런 부분들이 잘 못 느끼고 있는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디테일한 얘기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뭐 야 저거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게 눈으로 보이겠어? 저런 말이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볼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요건 뒤에 좀 있네요. 그건 좀 뒷부분에서 좀 더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제도만 바꾸고 이게 선진 제도랑 똑같은 거 갖고 왔어. 우리도 이제 글로벌 기업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어라는 말을 하는데 이 제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 제도가 그 지향하는 하나의 가치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팀제가 가지고 있는 이 수평적인 조직의 그 모델, 이 수평적인 조직을 못 이루는데 팀제가 들어오면 그거는 뭐 아무 소용 없다는 건데요. 실제로 우리 일터혁신 수준에서 이 작업 관행 분야와 제도 분야를 보면 이게 명확하게 갈립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는 일터혁신, 뭐 정부의 또 일터혁신 또 프로그램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역을 보면은 제도 도입을 일터혁신의 일환으로 하는 기업들은 엄청 많아요. 제도들은. 근데 원래 이 제도가 들어온 다음에 이 제도를 왜 도입하냐면 회사 내에서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려고 제도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제도는 들어오는데 작업 관행, 일하는 방식이 안 바뀌어요. 그게 실제로 데이터 나와요. 비교하면. 작업 관행 분야에서 하위 5%. 네, 그래서 주변적인, 그러니까 작업 관행, 실제로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보다는 그냥 제도 개선만 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잘 안 바뀝니다.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중에 그 우리가 실제로 이제 일터 그다음에 뭐 일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직업 능력 개발 이런 거를 생각을 할 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런 거죠. 이 정부에서 또 한국판 뉴딜이라고 해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이런 걸 얘기할 때 우리 일자리나 뭐 또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뭐 이런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보통 생각하는 게 이것도 신산업 쪽에 훈련 많아지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죠. 너무 당연하게. 그죠? 근데 저는 이것도 제 영역 분야에서 실제로 전통적인 국가 기관 산업들이나 이런 데 대한 예산이 일부가 줄고 막 이제 신산업 쪽에 대한 훈련량을 늘리라는 쪽의 신호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저는 그런 거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기다 좀 넣어놨어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ICT 기술이나 이 뭐 신산업 분야는요, 그 자체의 산업으로서 먹고 살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거는 많지 않아요. 다 응용 기술이 많아요. 그 응용 기술과 적용 기술이라는 게 뭐냐면 일터에서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애플리케이션이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애플리케이션을 누구 개발을 했는데 누가 안 써요. 그러면 회사 망하는 거죠. 그죠? 그런 거죠.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는데 회사가 안 쓰는 거예요. 어떤 애플리케이션? 우리 일터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생산성을 도와주는 어플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안 써. 그러면 망하는 거죠?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전에 5년, 10년 전에 우리나라 회사가 아주 효과적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코로나가 안 와가지고 아무도 안 썼어. 그럼 지금 없어졌겠죠? 그죠? 그리고 AI, 빅데이터 기술 엄청 나왔는데 이 기술을 우리가 아무도 안 써요. 그냥 우리가 아직도 설문지 들고 돌아다녀요. 뭐 물어본다고. 이런 거죠. 하나 예를 들면 여기 인자위 분들도 계시죠. 네. 우리 경기 인자위 그리고 뭐 전체 지역 인자위에서도 매년 훈련 수급 수요 조사, 인력 수요 수급 조사 분석 하잖아요. 조사하고. 저는 의문이 그거 빅데이터로 분석 안 해요? 언제까지 조사원이 설문지 들고 가가지고 기업들 바빠 죽겠는데 인사 담당자 붙잡고 인사 담당자 NCS도 잘 모르는데 막 NCS 그 분야별로 질문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게 맞나? 안 그렇다 이거죠. 빅데이터 안 도입해요 이 영역에. 빅데이터는 딴 데다가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자는 양성하는데 우리 일상 업무에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일자리를 안 쓴다니까요. 이상한 거예요 정말. 어디다 쓴다고 그걸 이렇게 자꾸 그런 게 문제고 실제로 조사도요. 지금 우리가 이 산업계가 위기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빅데이터는 이미 존재해요. 우리가 따로 수집하지 않아도 산업별로 업종별로 카드 매출 현황이 있죠. 그죠?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지원금, 대출 현황. 그죠? 고객들 뭐 이동 경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미 데이터가 있는 걸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있는 기법들을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일하는 데는 안 들어와요. 우리가 일하는 데는 안 써먹는 거죠. 그죠? 카드사들이 뭐 가끔 이제 제가 옛날에 빅데이터 여러분들도 하나씩 경험해 보셨겠지만 제일 재밌는 게 재미 삼아서 하는 것 중에 그 광화문 지역에서 점심시간에 어디가 가장 카드 사용이 많은가 이런 거 하니까 뭐가 나와요? 맛집 지도가 나오잖아요. 맛집 지도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은데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신산업이라고 하는 첨단 기술 산업들 육성하는 거 물론 중요한데 이거는 정부가 지원하는 거가 이런 직업 능력 개발이라 뭐 이런 부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고숙련,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양질의 교육 체계에서 꾸준하게 이 학습 동기가 번아웃되지 않고 고등교육까지 쭉 마치면서 공부를 하는 이 엘리트들을 길러내는 이 체계에서 많이 저게 되고 보통 그 실리콘밸리의 엘리트들도 뭐 직업 훈련 받고서 온 사람들 아니에요. 뭔가 착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근데 결국엔 중요한 거는 이런 기업들이 막 크고 막 사람들이 많아서 산업이 커져도 결국에는 기존 기업들 우리가 생각하는 무시하는 저기는 뭐 없어질 것 같은 그러면 건설 뭐 장비 만드는데 제조업 철강 제철 제강 등등 우리 또 뭐죠? 뭐 이런 거 다 만드는 데 있잖아요. 뭐 제조업이죠, 제조업. 이 제조업들이 일터에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서 쓰지 않으면 뭐 얘네들도 고객이 없죠, 뭐. 어플 만들면 뭐예요? 갖다 쓰는 데가 없는데.
그죠? 그러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글로 어플을 만들었을 텐데 해외 기업들도 안 쓸 텐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IT 기업들이 대부분 앱 개발을 다 영어 기반이나 외국어 기반으로도 하고 글로벌 출시를 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은 어플 만들어도 게임 어플이나 받지 일하는 데 필요한 어플을 안 쓰는다는 겁니다. 아, 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여기 혹시 팀즈, 구글이죠? 구글 팀즈, MS 팀즈, 팀즈나 잔디나 이런 온라인 협업 툴 사용하시는 분 지금 현재? 아, 네. 여기 공공기관, 유관기관들에서 모으셨군요. 진짜 한 분도 없으세요? 네. 그쵸? 네. 쓰시는 거죠? 네. 그쵸. 기업에서는 오히려 쓰는데 여기서는 그런 거 잘 안 쓰죠. 근데 잘 안 쓰는 이유는 또 어렵지 않습니다. 왜 안 쓰냐? 나만 쓰니까. 근데 협업풀은 카톡처럼 모든 사람이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비로소 협업 툴로서 빛이 나요. 근데 나는 거기서 문서 올리는 거 빼고는 아무것도 기능 쓸 줄 모르는데, 이러면 협업 툴을 못 쓰는 거거든요. 이렇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결국에는 신산업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신산업의 어떤 성과, 기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의 기간산업, 전략산업 쪽들로 이게 이 생산품이 흘러야 돼요. 기술이 흐르고. 그래서 실제로 일하는 방식이 우리 제조업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나라 제조업이나 이런 일반적인 전통 기업들의 일터가 바뀌어야 국가적인 경쟁력과 생산성은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통적인 우리 직업 능력 개발의 이 접근 방식이라는 게요, 뭐 대부분 그럴 거예요. 야, 이번에 정부에서 그린 뉴딜 또 무슨 뉴딜이죠? 디지털 뉴딜 뭐 한대. 야, 그러면 뭐 돈 엄청 나오겠네. 22조? 막 해. 그럼 일자리가 많이 생기겠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지? 그러면은 이런 산업들 막 생기면은 우리 지역에서 투자랑 지원책 많이 마련하고 이 새로운 일자리에 필요한 인력을 우리 지역에서 막 훈련해서 길러내야 되겠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인력들을 길러낼 훈련기관들을 막 선정해 갖고 막 과정 만들어서 뭐 이런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을 지자체에도 건의하고 우리도 많이 하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훈련기관들이 막 훈련을 해서 학생들 모집해가지고 훈련을 하면 결국엔 이 사람들이 취업을 잘해야 되니까 또 유관기관들이 막 적극적으로 나서갖고 취업 지원하자. 그래가지고 막 기업에 발로 뛰고 막 소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훈련 실적이랑 취업률로 이제 7대 치고 상 줄 때 상 줄고 하자. 그러니까 이게 저 좋다고 써놓은 게 아니고요. 이런 접근을 좀 버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참 저도 직업능력개발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 변화를 주려고 많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취업률을 훈련 성과로 측정하고 관리하는 나라에서는 교육 성과가 안 납니다. 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훈련이나 교육의 목적은 역량 향상이에요. 역량 향상. 근데 이제 역량이 향상돼도 일자리가 없을 수 있죠.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역량을 갖춘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좋아하는 일에 직업을 삼으려고 역량을 개발하는 거는 개인의 몫이면서 정부가 좀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일자리를 가는 문제는 훈련으로 풀 문제가 아니에요. 훈련으로 풀 문제가. 이 정책은 좀 순차적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능력 개발과 취업을 훈련이라는 하나의 솔루션으로 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이건 절대. 다른 문제인데 이게 자꾸 훈련에서도 훈련시켜서 취업시킨다라는 솔루션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정책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맨날 얘기하는 것 중에 제가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그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름 밑에 있는 모든 일자리 정책들을 다 조사를 하고 이제 그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내용들을 파악해서 한번 분석을 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좀 재밌는 거는 우리가 실제로 없던 일자리를 만드는 거가 일자리 창출이냐, 아니면 있는 일자리에 내가 뭔가 사람을 소개해 가지고 넣은 것도 일자리 창출이냐를 보면, 원래 우리가 창출을 얘기할 때는 있는 일자리에 사람들을 내가 소개하고 내가 이렇게 관리하던 사람들을 넣는 걸 창출이라고 안 하잖아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실제로 일자리 창출은 훈련을 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원래 훈련과 일자리는 일자리가 있고 그 일자리가 부족할 때 훈련을 통해서 양성하는 게 옛날 경제 개발 시대의 그 패러다임이죠. 근데 야, 청년들 일자리 창출해야 돼. 그럼 청년들 교육해야지라고 하는 거에 기본적인 이 출발이, 일자리는 있는데 청년들이 그 일자리를 갈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도와주자라는 접근인데, 이건 요즘 안 맞지 않아요? 그죠? 오히려 청년들이 다 오버스펙 돼가지고, 그죠? 대학 안 나와도 되는, 대학 안 나와도 되는데 굳이 대학 나와가지고 그 눈높이가 안 맞으니까 막 자기가 여태까지 대학 다니면서 배운 것들도 있고 한데, 갑자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갓 들어가서 기술 배우는 자리 가는 게 얼마나 본인이 그게 평생 20년, 30년 동안 자기가 세운 진로 계획을 전혀 낯선 분야로 가야 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직업능력 개발이라는 게 어느 정도 가교 역할을 해줄 수 있지만, 보통 내가 능력을 키웠는데 그 직업능력 개발 훈련 받아갖고 취업까지 연계하는 건 잘 안 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알아야, 우리가 그래서 취업이 안 되면 훈련을 접어야 된대요. 보통 그렇죠. 야, 취업률 안 나오는 훈련 접어. 이것도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논리가. 근데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셔서 아셨을 텐데, 국가기관 전략산업직종훈련이라는 게 있죠. 근데 이게 매년 이 직종들이 개편되는데, 요즘에 이게 제가 요즘에 그거 이제 논리를 좀 바꾸려고 좀 연구나 이런 것들 좀 하고 있는데, 이게 기간 산업은 우리나라의 산업의 쌀이잖아요, 쌀. 그러니까 이제 산업의 쌀을 만드는 뭐 철강이나 뭐나,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토대가 되는 거라서, 이거는 수지가 안 맞아도 유지돼야 되는 거. 그런 게 기간 산업이잖아요. 우리나라 농업 중에 쌀처럼. 식량 자급이 안 되는 나라가 언제 어떻게 외세에 흔들릴 수 없으니까, 왜 중국이나 미국처럼 막 대량으로 해서 막 못해도 우리나라 이 좁은 땅에서 막 개간해가지고 막 농사 짓는 거잖아요. 정부가 그걸 또 돈을 대고. 근데 그런 것처럼 제가 무슨 말하다 말했죠? 방금? 무슨 말하고 있었죠? 국가기관 전략산업직종. 그래서 국가기관 산업에 대한 부분에, 그거는 산업에 거기에서 종사할 사람들은 꾸준하게 배출돼야 되는 거예요. 인기가 있든 없든 거기에 사람이 끊기면 기관이 무너지는 거니까. 근데 저는 국가기관 전략산업 직종 중에서 훈련 성과가 안 좋은 거, 결국에는 취업률이 낮거나 모집이 안 돼서 이 훈련생들이 많이 안 나오는 그 직종 과정이죠. 이거를 없앤다. 그러니까 조정하자. 갖고 훈련 실적이 안 좋은 국기 직종을 없애요. 그래갖고 전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그게 아니잖아. 이게 국가 기관이니까 국가에서는 이쪽에 가려는 사람들을 케어하고 항상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훈련을 연 건데, 훈련이 잘 안 되면, 이거 훈련이 왜 안 되지? 우리가 학생들이나 교육비에 대한 지원이 현실하고 좀 떨어졌나? 뭐가 문제지? 그래서 이 훈련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야, 취업률 안 나오는 직종하고 과정 다 접어. 이러면 애초에 이 훈련 설계의 목적이 또 완전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논리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근데 너무 취업률 하면, 우리 그것도 있죠. 제가 요즘에 NCS에 던지는 불편한 질문. 여러분들도 뭐 아실 건데, 우리 특히 공공기관들이나 이런 데들은
채용도 NCS로 하잖아요. 막 그죠? 막 정부가 시켜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나 딱 묻는데 대학에 철학과, 사회학과를 전공한 학부생들은 중소기업의 어느 부서를 가야 NCS에 맞아요? 못 가요 지금. 제가 요즘에 그 채용 그 양식 그 적는 걸 보니까 아니 내가 학교에서 무슨 그 과목을 들었는지도 이 내가 지원하는 이 직무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쓰게 돼 있는데 경영 상대나 뭐 이런 응용 학문 쪽 아니면 인문 철학 사회 쪽은 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애들이 일단 점수 맞춰 거길 들어가고 부전공을 하죠. 거기다 쓰려고.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대학까지 어떻게 되냐면 취업률이 낮은 학과는 없애요. 근데 저는 이 논리가 어디까지 끝을 찍을지 정말 궁금한데 그 제가 언젠가 읽은 그 이제 교양 도서에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나라가 발전 단계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뭐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면 뭐 사회가 발전하고 뭐 사회적인 것도 해결되면 이제 문화가 발전하고 예술이 발전. 근데 가장 선진국 그다음에 문화나 생활 수준이 가장 높을수록 철학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한 시대의 이 사상을 이끌고 이제 패러다임을 끌고 가는 거죠. 대학에 그 전국 이제 그 한 어떤 여러 나라들의 대학에 이 과들을 조사했는데 개발도상국일수록 경영경제학과가 붐이에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문화 예술 쪽의 분야에 대한 전공 학과가 많고 학생들도 많아요. 우리나라 외에 일로 잘 가다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빠꾸를 확 하죠. 갑자기 이 취업률이라는 걸로. 그게 저는 야, 이 취업률이라는 걸로 대학의 과까지 그리고 학생들이 그 쌓는 이런 그 시절에 쌓아야 될 여러 가지 지적 수준까지 취업이 아니면 다 쓸모없다라고 신호 주는 이 사회가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상당히 두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이런 것들을 하실 때 만약에 가능하다면 최대한 취업을 너무 밀어붙이는 것보다도 실제로 이 훈련을 통해서 어떤 역량의 성장을 할 수 있는지에 오히려 우리가 더 집중하는 게 본질로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나오는데 뭐 이거는 일단 그래프가 나오니까는 잠깐만 설명드리면 일단 이게 뭐냐면 인적자본 감가상각률에 대한 저희 연구예요. 근데 인적자본 감가상각률에 대해서 잠깐만 개념적으로 설명드리면 인적자본은 많이 있을수록 좋은 거죠. 자본은 쌓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 인적자본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예요. 그래서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역량, 경험 뭐 이런 것들이 내 자본이에요. 생산에 쓰일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남의 게 아닌 거. 그죠? 근데 인적 자본은 좋은 거. 그럼 감가상각은 나쁜 거죠. 이게 이제 녹슬어서 부식되는 거잖아요. 감가상각. 가치가 떨어지는 거. 그래서 인적 자본의 감가상각률이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인적 자본이 얼마나 깎여 나가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감가상각률이 플러스면 깎이는 상태죠. 감가상각률이 마이너스면 인적 자본이 깎이지 않고 오히려 축적되고 있는 상태죠. 그죠? 네, 그것만 이해하시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빨간색 그래프가 취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이 점선이 미취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보면 보통 이 평균을 보면 보통이요. 다 감가상각률이 위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적 자본이 그래도 조금씩 소실되면서 이렇게 나이 먹으면서도 조금씩 소실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취업한 사람들은 미취업자보다 감가상각률이 낮죠. 왜 낮을까요? 자꾸 내 자본을 쓰고 또 축적되는 거, 잃어버리는 것도 있지만 또 축적되는 거
것도 있고 하니까 결국에는 미취업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인적 자본을 쌓아놔도 이게 쓸 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까먹고 노화되고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취업 상태, 실제로 직장에서 인적 자본을 활용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미취업에 있는 사람들의 인적 자본 감가상각률이 높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극단적으로 봤을 때 이 영국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학교 다닐 때는 공부 잘 안 하다가 직장 나와서 비로소 공부하고 일터에서 공부하는 나라예요. 얘네들은 이 취업 상태에 있을 때는 이 인적 자본의 감가상각률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회사에서 인적 자본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다닐 때는 실컷 놀다가 회사에서 일하면서 공부하고 일하면서 내 역량을 만들어가는 데입니다. 평생. 이게 이제 영국이에요. 근데 미취업자들은 어때요? 역시 아주 높죠. 쭉쭉쭉쭉 깎아 먹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극단적인 건데, 근데 보통 여기서도 뭐 어쨌든 패턴은 좀 저거 하긴 하지만 비슷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되게 신기한 거예요. 우리나라 그래프가 이게 참 재밌어요. 일단 우리나라는 어디서도 일어나지 않았던 미취업자와 취업자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젊을 때에 취업자의 인적 자본 감가상각률이 미취업자보다 높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한 이제 45세가 되면 역전이 되긴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충격적이죠. 이유가 뭘까? 이유가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수직적인 조직 문화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입직 단계에 그 사람이 사회의 교육 시스템과 대학 고등교육에서 배웠던 것들을 급격하게 다 소실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OECD에서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 이상하다. 네. 교육훈련 참여율 같은 것들을 봐도 우리 한국이 굉장히 이상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이제 보통 얘기할 때 우리 실질적으로 뭐 지자체나 정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이런 걸 하다 보면 보통 그런 거 훈련이나 교육 대상이 누구예요? 이 회사의 이 수직적인 구조 속에서 대부분 신입사원들 보내죠. 그죠? 보통 야 너 김대리 야 너 안 돼? 야 그럼 이번에 얼마 안 나오니까 신입이 좀 갔다 와 이러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 디지털 시대에서는 반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아마 제 이 얘기에서 제가 흥미가 좀 생기셨다면 나중에 HR 애널리틱스라든지 뭐 디지털과 인적 자원 관리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유튜브나 이런 데 검색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디지털 시대에서의 교육은 임원부터 받아야 된다. 임원이 다 받고 그다음에 관리자 받고 중간 관리자 받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일반 직원이 받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일하는 방식을 누가 결정하니까? 임원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디지털 기술은 우리 회사에 비집고 들어올 데가 없다. 그래서 교육은 역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디지털 훈련 하는데 청년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인력을 기른다고요? 이게 방향이 아니고 진짜 저는 효과적인 거는 기업의 대표들, 임원들이 이 디지털 기술이 얼마나 좋고 이것들을 통해서 내 회사가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이게 바뀌어야 그 다음부터 이 기술을 가지고 실컷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을 하고 회사에서의 지위를 높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접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아무리 말단 직원이 디지털 교육 받고 그린 뭐 이런 거 교육 받아 와도 일단 자기 위에 대리부터 뚫고 올라가야 돼요. 회사의 모든 걸 바꾸려면 안 되죠. 안 돼. 변화는 그렇게 해서 가져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계속 이 얘기 한 겁니다. 그래서 혁신 기술을 도입하면 어쨌든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교육훈련 수요는 높아지는데 실제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의 증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죠. 뭐 비용 문제로 이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죠. 뭐 작업 방식 개선하고 근로조건 개선하는데 아주 그냥 타이트해서 여력이 없는 경우, 그래가지고 아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혁신 기술을 도입하는데 이거를 유인 자동화나 노동력을 조금 더 생산성을 높여주는 쪽으로 쓰는 게 아니라 질려가지고 완전히 노종 배제하는 완전 자동화 쪽으로 뭔가 방향을 갖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리고 만성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기업들도 교육 보내면 라인 하나가 쉬고 누구 하나 빠지면 거기를 채울 사람이 없는 기업들은 훈련도 못 해요. 이런 우리가 기본적으로 혁신 기술이 원활하게 도입되려면 교육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도 윗사람들부터도 하고 전사적으로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것 자체가 안 되는 데들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지원과 개입이 역시 또 필요한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뒷부분에는 앞부분하고 조금 얘기들이 겹치는데 이 부분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또 질문 받겠습니다. 뭐 이 부분은 제가 꼭 설명 안 드려도 마크만 봐도 뭔 얘기 하려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도 비슷한 얘기지만 이런 변화들이 열심히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 이게 뭐 디지털 전환 이렇게 해가지고 뭐 되게 그럴싸하게 요즘에 또 되게 많이 말이 되는데 뭐 별거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하는 방식에 대한 정보와 자료가 디지털의 형태로 축적되고 사용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아까도 해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 디지털과 기술 뭐 이런 게 일터에 들어와야 된다. 일터에 들어와서 실제로 내가 그 도움을 받아서 불필요한 일을 줄이고 사람이 꼭 해야 되는 아주 가치가 높은 일에 집중할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할 때는 결국에는 도구의 발달이라는 거 우리가 본질을 잃으면 안 된다. 이게 꼭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디지털이 한국어로는 없는 거죠.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영문으로 얘기하면 그럴싸해 보이지만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 변화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뭐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지고 디지털이 생기고 하면 맨날 이제 사람들이 겁을 많이 주는 게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자동화되고 우리 일자리가 없어질까인데 여러분 초창기에 4차 산업혁명 얘기 나올 때는 막 일자리가 없어진다 막 이렇게 하다가 요즘에는 솔직히 그런 얘기 쏙 들어갔죠. 제가 그때도 혼자서 야 일자리가 없어지긴 왜 없어져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소수였는데 어쨌든 그 사회적으로 위기감이 조성이 돼야 뭔가 그 좋은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우리한테 두려움만 키워서는 안 돼요. 왜냐면 사람이 무섭고 두려우면 몸이 굳어가지고 대응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디지털 경쟁이라는 거가 낯설게 생각하면 안 된다. 당장 내가 하는 일 중에 단순하고 가치가 낮고 반복적인 이것들을 어떻게 내가 손 안 대고 자동화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다. 그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줌이나 여러 가지 기술들의 도움을 받는 것처럼 분명히 솔루션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이쪽으로 무서워하지 말고 내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 일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들은 이제 기계와 프로그램에 맡겨야지. 이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일터의 생산성 향상을 만드는 요인들이 있는데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세대 간 디지털 지식과 능력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와줄 게 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윗사람들부터 디지털 교육을 열심히 받고 내 일터에 이런 것들이 적용됐을 때
사장님들도 얼마나 내 비즈니스가 발전할 것인가를 가슴 깊이 느끼게 해주시는 것들부터 여러 가지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겠다. 문화 같은 것들도 바뀌어야 되겠지만요. 지금 이제 아마 여러 부분에서 인적자원 개발, 직업능력 개발 훈련들을 지원하고 계신 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 훈련 내용들을 조금 보시면 그렇죠. 어차피 우리가 일터에서 자동화가 돼야 될 그런 일들이 관성적으로 계속 훈련기관들이 훈련하고 있지 않은가 또 한번 봐야 됩니다. 저렇게 훈련 받으면 가서 또 저대로 일해요. 근데 그 일이 회사에서 언젠가는 자동화해야 되고 부가가치가 굉장히 낮은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일이라면 그런 것들을 계속 훈련하는 건 맞지 않다. 결국에는 그런 것들은 빠른 시간 내에 자동화를 해서 우리 훈련에서도 내용을 빨리 이제 뭐라 그러죠? 다음 단계로 좀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죠. 대단히 반복적인 업무, 인간의 판단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업무, 공감 능력이 필요하지 않은 업무, 그 다음에 대량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처리하는 업무,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노가다를 해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빠르게 시스템을 통해서 여기에 사람이 들이는 일을 그 시간을 줄여주는 게 해법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직원들이나 임직원들한테 어떤 거를 이제 교육하고 어떤 패턴 그 교육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어야 되냐면 이 자동화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내 일을 이거는 자동화하고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려면 자동화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일 중에 반복 가능한 패턴과 프로세스를 만들어 내 업무를 띄어내는 이런 것들을 훈련받는 게 필요해요. 제가 이 삼성 SDS가 이 스마트 팩토리 컨설팅 같은 것들을 이제 하는데 거기 이제 책임자분들하고도 인터뷰했을 때 재밌는 게 여러분 이제 보통 공장에 이제 돈을 쌓아가지고 야 이제 우리 공장 스마트화 하자 이렇게 하고 이제 탁 들어가잖아요. 자동화 유인 자동화가 이제 많은데 딱 들어갔을 때 제일 컨설팅 중에서 기간이 많은 게 공장을 설계하는 게 아니고요. 공장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직무 분석이 제일 오래 걸립니다. 직무 분석이. 근데 어떤 분들은 노련하고 스마트하신 분들은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기계로 해갖고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사람은 이것만 하면 돼. 이게 빨라요. 근데 보통 어떤 분들이냐면 지금 하고 계신 일들 중에서 자동화해야 되는 거 그리고 자동화하면 안 되는 거 이 일을 구별 못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교육하고 인터뷰하고 직무를 따는 게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결국에는 공장을 설계해서 구축하기까지의 이 시간의 싸움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사람이 이 자동화에 대한 이해를 얼마나 하고 내 일을 자동화되기 직전에 내 일을 어떻게 설명하고 구분 지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건 사장님이 회사 설계도를 그리지는 않기 때문에 그 각각의 공장에 있는 기술자들과 그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그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만약에 도와줄 수 있다면 훈련이나 교육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이 하는 일들을 여러 가지 자동화해야 되는 일과 사람이 해야 되는 일 어떻게 나누고 근데 그렇게 나눌 수 있게 되는 순간부터 회사에도 많은 제안을 할 거예요. 이런 단순한 일들은 우리가 요만큼만 투자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보다 가치 있는 일에 내 노동 시간을 쏟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직원들이나 사장님이나 다 좋은 일이 되겠죠. 그리고 디지털 기술과 도구를 사용하는 능력들 당연히 가르쳐야 되고 네, 그다음에 업무상 생성되는 데이터를 생산, 해석, 활용하는 능력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우리도 아까도 제가 협업 툴 이렇게 손들어서 좀 말씀해 주세요 했지만 우리도 우리 일도 좀 바꾸세요. 우리 일도 훈련 분야에 있는 우리 일도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남의 산업의 일뿐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몸담고 있는 분야 내 훈련에도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교육 훈련 분야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디지털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좀 해소해 보면 좋겠다. 낮은 사업 성취도, 훈련교사 부족, 과도한 행정 업무,
교육에 대한 낮은 접근성, 또 높은 교육 비용, 그리고 뭐 교육 훈련 정보도 체계적으로 잘 안 되죠.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그 인프라, 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직업능력 개발 인프라를 좀 개발을 해서 우리가 부처나 지자체 뭐 이런 부분에서도 지역 단위에 이렇게 공급되는 훈련들이 너무 많잖아요. 다양하고 어떤 건 무료고 뭐 어떤 건 자부담이 있고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정보는 별로 없어요. 예산이 뭐 어떻게 쓰이는지도 잘 모르죠. 뭐 각각 칸막이 따라 움직이는데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훈련교사한테 취업률만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그 학생이 잘 따라오는지 못 따라오는지, 만약에 잘 못 따라오면 어떻게 내가 또 그걸 채워주고 학습 동기를 또 이 고민을 오래 하게 만드는 게 실질적으로 인적 자본이 크는 것이지, 훈련은 따라오든 못하든 그냥 수료시킨 다음에 취업처 알아봐주고 밀어붙이고 하는 것들은 궁극적으로 남는 건 그게 크게 없습니다. 쌓이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외국에서도 제가 여기다가 이제 알렉스라는 것들을 이렇게 소개해 놨는데 참고해 보시면 이미 외국에는 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대한 관리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시작하고, 이 인공지능을 훈련교사가 관리하면서 학생들 하나하나에 대한 관심과 학업 성취도에 개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결국에 우리는 취업 프로그램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언젠가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고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사람들의 역량 축적에 오히려 관심을 좀 많이 가졌으면 하는 게 많은 바람입니다. 우리나라 직업능력개발훈련 되게 부끄러운 성적표 중에 하나가 이 직업능력개발 정부지원 훈련 프로그램을 마친 다음에 보통 성과 좋은 훈련 과정의 취업률이 60%에서 70% 정도 돼요. 3개월이 지나면 50% 밑으로 떨어집니다. 고용 유지율이. 그리고 6개월이 지나면 30% 정도 남고요. 진짜 충격적인 건 1년 뒤 12개월 후에 고용 유지율을 보면은 20% 미만입니다. 20% 미만. 네. 그래서 이게 취업을 지상과제로 훈련을 하니까 생기는 문제예요. 훈련을. 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데 그게 아니라 취업까지 연결되는 거는 다른 정책으로, 대신에 그 전까지의 훈련은 이 사람의 그 훈련생의 역량을 높여주는 쪽으로 가는 게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 네,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 현장의 목소리들인데요. 훈련 교사들이 여러 가지 뭐 출결에 뭐에 뭐 성적 입력에 뭐 되게 행정이 많아요. 특히 이제 어디서 돈 줘가지고 국비나 지자체에서 이렇게 해서 하는 훈련들은 특히나 이 행정이 되게 많은데요. 훈련 교사들이 이제는 뭐 학생들이 유튜브도 보고 뭐도 보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소스들이 많을 때 요즘에 교육 큐레이터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파편화된 여러 가지 교육 컨텐츠를 잘 엮어서 개인이 정말 필요한 컨텐츠들을 듣게끔 유도하고 코치하는 역할도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가 디지털 세대에서 해내려면 교육훈련 교사들이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출석 체크, 시험 채점, 취업 활서 뭐 이런 업무로부터 좀 해방시켜줘야 되고, 서로 다른 나이와 숙련을 가진 학습자 교육을 위해서 헌신을 할 수 있게 시간을 줘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무슨 뭐 취업 알선 이런 프로그램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학생 개인별 맞춤형 수업을 구상하거나 학생들과 더 많이 소통하면서 할 수 있는 여유를 이 훈련 교사들한테 만들어주는 시스템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누구나 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사들의 역량이나 이런 걸 보조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투자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이미 빅데이터 기술이 있고요. 그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해내서 우리한테 유의미한 정보로 만들어주는 AI 기술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지금 교육부, 또 학교, 교육부, 고용노동부, 지자체, 또 여러 가지 또 단체들이서 하는 이런 교육훈련,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대한 정보들을 이제 우리 빅데이터로 좀 모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역이라든지 내가 또 타겟을 삼고 있는 여성 아니면 청년, 고령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학습 패턴, 학습 방식에 대한 선호, 그다음에 그간의 훈련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사람들의 퍼포먼스 이런 것들을 교육 관계자들이나 정책 담당자들이 좀 보고 아, 이런 것들은 이 사람들한테 별로 호응이 있거나 효과적이지 않구나 이런 것들을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조금 판단을 해야 교육에 대한 인사이트가 생겨야 효과적인 교육 전달이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과감한 투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도 시간이 되면 아마 여러 가지 좀 분위기가 좀 형성됐으면 좋겠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여기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있어서 이제 올해 시작한 거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하고 있는 지역 내의 훈련 또 인력 수요 수급 조사의 분석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 그러니까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기반으로 데이터 플랫폼 구성을 올해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뭐 아주 대규모의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필요한 지역의 위기 산업이나 또 고용 위기 뭐 대상자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선별하는 데 있어서 클릭 한 번으로 여러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자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들이 좀 많아져서 이제 여러 가지로 효율적인 행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어느 정도 됐죠?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까지가 될 것 같고요. 네, 뭐 굉장히 상당히 긴 시간인데 한 분도 졸지 않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기 질문할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아는 것, 섬신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